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조는 ToSample-T 테스트를 이용한 LCK 경기 시간의 변화에 대한 가설 검정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 조가 이 주제를 선정한 동기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원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좋아하여 LCK 리그를 자주 챙겨보곤 합니다. LCK 리그는 라이엇 게임즈가 주관하고 주최하는 세계적인 위상의 대한민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리그로 현재 10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2018년 LCK 스프링 시즌의 긴 평균 경기 시간으로 인하여 운영진이 게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규모 패치를 진행하였다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긴 경기는 팬들의 흥미와 리그의 흥행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후 경기 시간 단축이 성공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가설 검정은 2018년 스프링 시즌과 같은 해 서머 시즌의 평균 경기 시간에 비교하는 ToSample-T 테스트와 18년 스프링과 올해 스프링 시즌의 평균 경기 시간에 비교하는 테스트 총 2개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조사한 새 시즌의 데이터의 샘플들을 박스플롯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경기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18년 스프링 시즌과 운영진의 패치 이후 이루어진 같은 해 서머 시즌의 평균 경기 시간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인벤 사이트에서 각 시즌에 치루어진 경기별 소요 시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설 검정의 비무 가설은 스프링 시즌과 서머 시즌의 평균 경기 시간이 같다이며 대립 가설은 스프링 시즌의 평균 경기 시간이 서머 시즌의 평균 경기 시간보다 길다입니다. 우선 가설 검정을 위한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각 데이터는 랜덤 샘플되었기에 각 샘플은 인디펜던스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또한 각 데이터의 샘플 사이즈가 모두 30 이상이고 익스트림 아웃라이어 없기 때문에 가설 검정을 위한 조건을 만족합니다. 다음 히스토그램은 두 데이터에 익스트림 아웃라이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두 데이터 간의 분산이 같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F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P-밸류가 작게 나와 비무 가설을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분산이 다르다는 가정하에 ToSample-T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P-밸류가 약 0.00으로 위 수준 0.05에서 귀무 가설을 기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위 데이터는 2018년 LCK 서머의 평균 경기 시간이 같은 해 스프링의 평균 경기 시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강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2018년 이후로도 짧은 경기 시간의 방향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23년 스프링 시즌과도 평균 경기 시간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스프링 시즌 역시 인벤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설 검정의 귀무 가설은 2018 시즌과 2023 시즌의 평균 경기 시간이 같다이고 대립 가설은 2023 시즌보다 2018 시즌의 평균 경기 시간이 더 길다입니다. 이때 가설 검정을 위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데이터를 랜덤 샘플했으므로 각 샘플은 인디펜던트합니다. 또한 각 샘플 사이즈가 30 이상이고 데이터에 아웃라이어가 없기 때문에 가설 검정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두 히스토그램 역시 아웃라이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두 데이터 간의 분산이 같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F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P-밸류가 약 0.57로 크게 나와 귀무 가설을 기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분산이 같다는 가정하에 ToSample-T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데이터로 ToSample-T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P-밸류가 유의 수준 0.05보다도 매우 작게 도출됩니다. 즉, 귀무 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스프링 시즌의 평균 경기 시간이 2018년 스프링 시즌의 평균 경기 시간보다 작다는 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가설 검정을 통하여 저희는 2018년 스프링 시즌의 평균 경기 시간에 비해 2018년 서머 시즌과 2023년 스프링 시즌의 평균 경기 시간이 작다는 충분한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는 운영진이 스프링 시즌 이후 평균 경기 시간을 줄이겠다는 발언을 한 뒤 실제로 LCK의 평균 경기 시간이 감소하였음을 판단하였지만 ToSample-T 테스트가 인과관계를 설명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결과가 운영진의 패치로 인하여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의 출처입니다. 저희는 롤 인벤 홈페이지의 기록실에서 경기별 플레이타임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야구에서 왼손잡이 좌타 선수와 오른손잡이 좌타 선수의 타격 능력 차이에 대한 투샘플 티 테스트를 진행한 오조, 김용준, 서민강, 이상경, 장성훈이고 저는 발표를 맡은 김용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제 선정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에는 우타자 타석과 좌타자 타석이 분리되어 존재합니다. 오른손잡이 타자들은 주로 우타자 타석에서, 왼손잡이 타자들은 주로 좌타자 타석에서 타격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좌타와 우타, 어느 타석이 더 유리할까요? 야구는 일반적으로 좌타가 더 유리한 스포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리그에는 오른손잡이 투수들이 더 많습니다. 오른손잡이 투수들의 공을 우타자 타석에서 상대하다 보면 공이 등 뒤에서 날아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공에 반응할 시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둘째, 좌타자 타석이 1루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애매한 타구가 나온다면 좌타자가 우타자보다 1루에 세입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MLB부터 KBO까지 자신이 오른손잡이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좌타석에서 타격을 진행하는 선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선수들은 우투이지만 좌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왼손잡이로 태어난 좌타 선수들과 오른손잡이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타고난 성향을 거슬러가면서까지 좌타를 선택한 선수들의 타격 능력에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를 연구 주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타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OPS를 선정하였습니다. OPS는 타자의 출루율에 장타율을 더한 값을 의미합니다. OPS는 타율과 달리 타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타율은 안타의 수만 고려하는 데에 반해 OPS는 볼넷, 사고 등도 반영하고 장타의 가중치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대한 데이터는 단순히 우투, 좌투 데이터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타자에 대해서는 우투이던 좌투이던 크게 유불리가 없으므로 자신이 편한 손으로 공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드물게 오른손잡이임에도 좌투가 편한 거나 왼손잡이임에도 우투가 편한 경우가 있지만 흔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베이스볼 레퍼런스 웹사이트를 활용하였습니다. 1876년 MLB가 출범한 이후 500타석 이상 소화한 모든 좌투좌타와 우투좌타 타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모집단에서 50명씩 비보건 추출을 시행하여 표본을 얻었습니다. 이는 표본을 활용하여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박스 플롯을 그린 결과입니다.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좌투좌타 선수들의 평균 OPS가 약간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투샘플 티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투샘플 티 테스트를 진행한 과정과 그 결과입니다. 먼저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귀무가설은 좌투좌타의 평균 OPS와 우투좌타의 평균 OPS가 같다는 것이고 대립가설은 좌투좌타의 평균 OPS가 우투좌타의 평균 OPS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검정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했고 표본 크기가 모집단의 크기의 10% 이하이기 때문에 독립성 조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표본 크기가 30 이상이고 히스토그램을 살펴본 결과 익스트림 아웃라이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정규성 조건 또한 충족되었습니다. 그 다음 검정 통계량과 p-value를 계산하였습니다.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이때 검정 통계량은 2.6248, p-value는 0.01014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결론으로 p-value가 0.05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는 좌투좌타 선수들과 우투좌타 선수들의 OPS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통계적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통계학 조별과제 3에서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전형 입시 결과는 과거에 비해 변화가 있을까?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6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학년도에 서울대학교의 정시전형의 전형 방법은 교과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죠. 이것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정시전형 입시 결과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가 배운 방법인 t-테스트를 활용해서 통계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해보고자 위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적인 분석 시각 자료를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가 정리한 정시전형 입시 결과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입시 결과를 대학 배치표 및 공식 자료에서 참조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기초 통계 분석 자료입니다. 우선 히스토그램을 그려 각 연도마다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2023년도 자료에서 상대적으로 레프트 스큐드 되어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 100분위 4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는 자료가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박스플롯을 통해 4개년 자료를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사이에도 중앙값의 변화 등등이 있었지만 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점은 2023년도 자료였음을 관찰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각화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2023년의 서울대학교의 정시 입시 결과의 평균이 이전 연도들에 비해서 변화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었고 그 변화의 경향은 100분위 값이 늘어나는 방향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추정이 옳은 추정인지 검증해보기 위해서 가설 검정을 시행했습니다. 우선 가설을 설정하고 어떻게 이 가설을 검증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귀무가설은 서울대학교의 정시 입시 결과, 즉 수능 100분위의 평균은 2023년도에 변화가 없다로, 대립가설은 그 결과의 평균이 2023년도에 변화했다고 결정했습니다. 타 연도에 비해서 유의미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는지 파악해보고자 4개년 자료들을 두 자료씩 선택해서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하기로 했고 두 자료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t-테스트의 검정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4개년 자료들을 두 자료씩 선택해 비교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시행마다 가설을 세웠고 세운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후 t-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독립성의 경우는 각 해의 입시 결과가 작년의 입시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을 해서 독립을 가정했고 정규성의 경우 각각의 관측 개수가 32, 32, 28, 29로 30과 근접하거나 이보다 큰 값을 가져 정규성을 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분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았고 등분산이 아니므로 2분산일 때에 t-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조건을 확인하고 R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t 통계량과 p 밸류를 구했고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으며 그 값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23년도가 포함된 시행에서 p 밸류가 다른 시행과 비교했을 때 크게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p 밸류 값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파, 즉 유의 수준이 0.05라고 했을 때 총 시행 횟수가 6회로 이를 6으로 나눈 새로운 알파를 두었고 이때 알파보다 작은 p 밸류가 나타난 시행이 2023년도와 다른 연도들을 비교한 새 시행이었습니다. 따라서 위 새 시행에 대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고 2회 시행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데 실패하였고 곧 서울대학교의 정시 입시 결과 평균은 2023년도에 변화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데 유리한 충분한 증거를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했습니다. 위 과정은 유의 수준 5%에서 검정했으며 이 결과를 해석해보자면 2023년도에 서울대학교 정시전형 입시 결과의 평균값이 이전과 비교해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는 강력한 근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찾았으며 그 변화는 100분위 값이 커지는 방향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랜드별 감자튀김의 질량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조별과제 8조의 이유찬입니다. 일단 저희는 그 감자튀김을 먹다가 감자튀김의 질량이 클수록 맛있는 감자튀김일까? 즉, 감자튀김의 질량이 사람들의 감자튀김의 선호도에 영향을 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계학과 23학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질량이 크면 좋다가 11명, 작으면 좋다가 8명, 그리고 상관없다가 7명,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결국 이제 19명 정도의 답변 결과를 통해 우리는 이제 감자튀김의 질량은 선호도에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수준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림역에 가가지고 그 세 가지 버거 브랜드의 이제 감자튀김의 질량을 전부 다 쟀습니다. 첫 번째는 쉑쉑버거에 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버거킹, 그리고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각각 56개, 89개, 112개의 표본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어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제 T테스트와 아노바 테스트를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노바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등분산이라고 가정을 하고 아노바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귀무가설, null hypothesis는 세 버거 브랜드의 감자튀김 한 개당 평균 질량이 동일하다가 됐고요. 그리고 alternative hypothesis가 세 버거 브랜드의 감자튀김 한 개당 평균 질량이 다르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옆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저희 감자튀김의 모든 데이터를 이제 합쳐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그 아노바 테스트를 진행을 했더니 p-value가 너무 작게 나왔어요. 이게 2의 마이너스 16이라는 건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16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의 수준을 뭐 1%로 잡거나 뭐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일단 귀무가설은 현재 기각이 되는, 즉 이제 감자튀김의 평균 질량이 이제 브랜드마다 다르다라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인을 알아보니까 여기 이제 그 표본이 많은 거에 비해서 평균 자체가 너무 달랐습니다. 일단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거의 평균 자체가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평균이 같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차 원인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유의미한 가격 차이였습니다. 쉑쉑버거의 경우가 이제 질량이 가장 컸는데요. 버거킹이 그 다음, 맥도날드가 그 다음으로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격도 그 순서대로 이제 컸기 때문에 쉑쉑버거가 가장 비쌌고, 그 다음 버거킹, 그 다음 맥도날드 이 순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유력 후보로 추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리 과정 중 감자튀김의 두께에 따른 기름의 함량 차이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쉑쉑버거가 가장 두껍고, 그 다음이 버거킹, 그 다음이 맥도날드 순으로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그냥 그저 다른 종류의 감자튀김이기 때문에 질량이 다르게 나왔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거는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량적으로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적으로 알고 있는 가격 차이에 따라서 이런 오차가 발생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감자튀김의 질량을 각각 감자튀김 한 개 평균 가격으로 나눠서 다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쉑쉑버거의 경우는 8,600원이었는데 5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당 이제 154원 정도가 이제 추정 가격이고요. 그걸 나눠준 다음에 이제 평균을 해주면은 감자튀김의 평균 질량분의 감자튀김 한 개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감자튀김의 단위 가격당 질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다시 검증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결과 이제 맥도날드와 쉑쉑버거, 그리고 뭐 쉑쉑버거, 버거킹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T테스트를 해본 결과 p-value가 뭐 그 전보다는 꽤 크지만은 작게 나왔습니다. 유의 수준을 1%를 하더라도 귀무가설이 이제 기각되는, 그러니까 즉 단위 가격당 평균 질량도 다르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대신 이제 저희는 그 버거킹과 맥도날드에서 p-value가 유의미한 값으로 크게 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약간 같은 값을 내고 약간 같은 양의 감자튀김을 먹을 수 있다, 즉 가성비가 비슷하다 정도의 말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을 보시면은 동일한 값을 내고 이제 더 많은 양의 감자튀김을 먹으려면 쉑쉑버거보단 버거킹과 맥도날드로 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얻은 결론은 브랜드별 각 감자튀김의 질량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랜드별 단위 가격당 감자튀김의 질량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즉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내는 값에 따라 비싸면 비쌀수록 많은 양의 감자튀김을 먹는다, 브랜드에 상관없이 뭐 그 정도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취향 차이에 따라 선호하는 브랜드의 감자튀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추가로 감자튀김의 종류에 따라 마진이 더 남는 종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단위 가격당 감자튀김의 질량이 쉑쉑버거의 경우 가장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조금 더 남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취향 차이의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감자튀김을 팔 때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연구를 조금 더 확대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